이런 지식들까지 우리가 막 알아야 되냐 힘들어 죽겠는데 알아야지.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호탕. 아니 이게 60회 동안 맞아요. 매일 똑같이 멘트를 하기가 싫은 맞아요. 거야. 조금씩 바꾸고 싶은데. 맞아요. 그 저는 뭐라도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거는 꼬리에 꼬리 무는 시사 공부 한탕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 계획 있습니까? 아 너무 덥죠 요즘에. 네. 진짜 떠나고 싶어. 저도 너무 떠나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쁘죠. 네네네. 바쁘고 또 어디 시국인지라 휴가를 꿈꾸기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딱 영화 하나 틉니다. 영화 하나 틀고 이제 그 영화사 노래 나올 때 맞춰서 아우 좋아. 야 그리고 그럴 때는 꼭 트렁크 팬티를 입어야 돼. 맞습니다. 사각 바람이 숭숭 들어오게끔. 네. 진정한 랜선 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를 꼭 놀러 가야지만 휴가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여유를 챙기고 네.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다면은 네. 그게 진짜 재충전 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형님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바다를 가고 싶습니다. 바다? 네. 어떤 바다? 지식의 바다요. 저는 농장을 가고 싶어요. 어떤 농장이죠? TV 동물농장. 나랑 같이 여행 떠날래? 어디로요? 출발 비디오 여행. 지식의 바다로 떠날까? 지식의 바다로 떠나시죠. 지식의 바다로 지니와 훈이의 꼬리공장 출발! 갈매기 끼룩끼룩 우와 무기여 잘 있거라 올리버 트위스트 여자의 다 소설 이름 아니야? 네. 뭐가 좋아? 저는 카레 노래로 먼저 한번. 카레 노래 오케이. 네, 카레 노래로. 카레 노래? 카레가 노라겠지 그럼. 오 우와 카레 노래 와.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장편 소설 카레 노래는 소설가 김훈의 대표작 중 하나죠. 김훈 작가는 스스로 자전거 라이더라고 불리기를 원할 만큼 자전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니 카레 노래를 듣는데 자전거 관련 노래 가만히 듣고 있으면 속아요. 속고 넘어가요. 자전거 라이더 한번 자전거 관련 문제야? 공공자전거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어 서울은 물론이고 대전, 광주,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은 따릉이, 대전은 타슈, 창원은 누비자, 경기도 수원은 반디클, 안산은 페달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도 광주 공공자전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라도잖아. 전라남도 광주. 정답 타랑깨. 괜찮은데? 맞아? 정답입니다. 와 진짜 맞아요? 대박. 타랑깨. 시방 타랑깨. 타랑깨는 타라니까의 전라도 어. 사투리인데요. 무인 공공자전거 명칭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타랑깨가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타슈도 재밌고. 근데 왜 고양시는 15이지? 고양시의 공공자전거 15이란 이름은 자전거로 이동하는 평균 속도인 15km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왠지 여자 일생 드라마로 만들면 주인공 배종옥 선생님이 하실 것 같아.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한번 가볼까? 노벨 문학상 한번 괜찮아? 가보겠습니다. 한번 궁금합니다.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1901년부터 매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노벨상의 상금과 관련된 문제 드립니다. 노벨상의 상금 액수는 현재 900만 스웨덴 크로네, 약 10억 9,200만 원 정도인데요. 수상자들 중에는 이를 공익적 용도로 쓴 경우도 있지만 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상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빚을 갚았습니다. 우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유재단. 그게 아인슈타인 건가 아세요 혹시? 괜찮은데? 빠마를 했습니다. 탈모 치료를 했습니다. 집을 샀어요? 아니면 뭐 망명을 했나? 모르겠다. 이게 해? 한번 해, 하자. 진짜 안 되겠어. 없습니다. 미련 없어 오늘. 하나, 둘, 셋.
아이씨. 힌트 하자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미련이 없습니다. 없다. 저희 미련 없어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퇴근하기. 야, 너가 원하는 거 골라봐. 맞출 수 있을 만한 거. 그럼 조연출 힌트로 가겠습니다. 조연출 힌트. 갈까요? 첫 번째는 여자랑 관련 있고요. 여자, 두 번째는 결혼. 결혼, 근데 여자랑 관련이 있다. 결혼은 약간 너무 많이 겹치니까 여자랑 관련이 있고요. 둘째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여자랑 그리고 관련.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오케이. 힌트는 부부의 세계. 그러니까 그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아! 여자, 결혼, 부부의 세계가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왜?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한테 돈 다 주고. 오 위자료. 위자료. 정답 위자료. 위자료. 정답입니다. 정답. 아 웃겨. 아 웃겨. 한스는 날렸지만 웃음은 찾았다. 지금 근데 왜 그랬대요, 아인슈타인이? 1903년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을 했으나 얼마 뒤부터 훗날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엘자 레벤탈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참다 못한 밀레바가 1919년 이혼을 하면서 노벨상을 받을 경우 전처에게 상금을 위자료로 준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진짜 받았구나. 세계적인 과학자도 못 참는 게 결혼이에요. 그 넬슨 만델라. 그러니까. 20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3개월 만인가 3년 만에 이혼하신. 그러니까 정말 평화를 외치던 넬슨 만델라도 맞아요. 못 참는 게 결혼이에요. 인문학을 하는 이유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주제 가야지. 네, 주제. 주제는 오케이, 주세요. 이것은 그리스어로 정화 또는 배설을 뜻하는 말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은 감정의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답. 비극은 이것을 행한다? 뭐 일단 한번 적어봐. 맞아. 하지만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이 극 속의 인물에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감정을 이입하고 이야기에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간접 체험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카타르시스. 정답입니다. 나도 이 문제 라디오에서 들었어. 카타르시스는 공포와 연민이라는 감정에 기인하는 일종의 쾌감으로 정화라는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는 한편 몸 안의 불순물을 배설한다라는 의학적 수어로도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한 번 울고 나면 좀 이제 좀 낫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매운 음식을 엄청 먹고 하고 땀 엄청 흘리고 막 눈물 콧물 닦고 나면 또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약간 21세기 카타르시스 아닌가. 매우면 또 엔돌핀이 돋는데 오 정말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지나 봐. 진이와 훈이 한번 재미로 갈까? 진이와 훈이? 진이와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문제로, 네. 대결 진이와 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햄릿 2. 오셀로 3. 한여름밤의 꿈 하나, 둘, 셋. 정답 3번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지막 구절은 1.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2. 영원히 안녕히 3.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나, 둘, 셋. 정답 1번입니다. 책을 안 읽어서 이래. 소설 알라딘의 주인공 알라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 인도 2. 중국 3. 터키 하나, 둘, 셋. 2번 중국입니다. 아는 문제였어. 정말요? 4번 1812년 전쟁을 배경으로 전제사회에 저항하는 인물의 고뇌를 다룬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은 1. 안나 까레리나 2. 죄와 벌 3. 전쟁과 평화 하나, 둘, 셋. 정답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밍웨이는 존 던이 쓴 글의 한 구절을 인용해 소설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 노인과 바다 2. 무기여 잘 있거라 3.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다 들어봤는데. 하나, 둘, 셋. 정답 3번. 내가 인문학을 몰라. 나 소설을 하나도 몰라. 하나, 둘, 셋. 오? 무더운 여름날 두당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죠. 컨디션? 오. 오. 감사합니다. 와. 보냉이 오래된다는 거죠. 와, 감사합니다. 아. 잘 마시겠습니다. 나눠 가지면 안 돼? 진짜 괜찮습니다, 형님. 진짜 좋아요. 아, 좋다. 그러면은 한 문제 남았나요? 여자로 한번 가볼까요? 여자 일생 잘 아시나요, 형님? 나는 여자 박사지. 진짜로 모든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지. 네, 여자 일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자의 일생은 꿈 많던 한 지방 귀족 여인이 겪는 인생의 명암을 적나라하게 묘파해낸 수작입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진 기드 모파상의 작품인데요. 모파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파상의 말 중 키스는 무엇처럼 지나가고 사랑은 소나기처럼 지나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야, 이게 되게 멋있다. 키스는 무엇처럼 지나가고 사랑은 소나기처럼 지나간다. 그러니까 금방 그냥 나도 모르게 예고치 않게 왔다 간다는 얘기죠. 사랑은. 근데 키스는 뭐처럼 지나갈까?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이것은 비발디의 사계의 봄 중 현악기들의 트레몰로 기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응? 트레몰로가 뭐예요? 두 번째 힌트는 공군이 도입한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미국 별칭은 이것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형님 소나기랑 대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나기라면 이거는 태풍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관이 있나요? 그러면 F-35A 전투기를 미국에서 이거라고 불렀나 보네. 썬더. 번개. 정답입니다. 와! 소름! 어떻게 맞췄어, 너?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F-35A를 썬더라 불러요? 비발디의 사계의 봄 중에서 현악기들의 트레몰로 기법 그 부분이 번개를 표현한 진짜? 키스는 번개처럼 지나가나요? 형님? 이게 왜 뭔 뜻일까? 기드 모파상한테 물어보고 싶다. 번개처럼 지나가는 키스는 키스가 아니라 뽀뽀 아닌가요? 뽀뽀? 그치. 뽀뽀 딱 하고 나서 네. 6.25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알아요? 왜요? 방심해서.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아이패드 제작 발표회에서 애플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데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인문학과 만나고 기술이 기초학문들과 만나면 그 결과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라는 발언을 했었죠. 세계적인 IT 전문가까지도 중요하다 말하는 인문학.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인문학을 인간의 삶,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인 역사, 인간과 가장 밀접한 사랑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 문학,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철학까지 인간에 대한 궁금증과 사유, 그 모든 것이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스티븐 핑커는 그에 져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통해 인간의 폭력성이 감소한 이유가 독서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나 고대 중국의 고문 시설들을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인했지만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의 폭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독서가 보급됐기 때문이란 것이죠. 독서를 하다 보면 주인공의 감정을 나의 감정에 대입해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현대인들은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 주변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삶까지 들여다보며 자신과 비교하며 침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인문학은 작품 속의 주인공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철학자들을 통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잘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위로를 건넵니다. 인문학 속에는 우리의 삶에 정해진 답은 없다는 깨달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너도 나도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 어쩌면 누군가 나에게 공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저희 꼬리공탕을 처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매주 녹화 때마다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듣긴 한데 네. 인문학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이 좀 약간 네. 무서워요. 과학은 차라리 그냥 과학의 영역, 미지의 영역 이런 느낌인데 인문학은 네. 들어본 말들이 재조합돼서 좀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좀 음. 무서운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학창 시절에 뭐 문과, 이과에 따라서 강의 난이도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 제 생각에 전혀 상관없나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렇군요. 예, 조금. 네네. 네.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아, 오늘 인문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접해봤지만, 아, 네.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살짝 제가 설명드리고, 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좋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렵지 않게 설명하시네, 네네네. 스타일이. 네. 아, 좋습니다. 오늘도 눈높이 교육 기대해 보면서 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공부해야 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의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접해보니까 인문학이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게 뭔지 잘 감이 안 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문학. 정답 문사철. 완전 정답. 천재 아니세요? 제가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사철이 뭐야? 문학, 사학, 철학. 아, 맞습니다. 네. 문학, 역사, 철학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오.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제 뭐 고전 문학, 클래식 문학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책 제목은 굉장히 많이 접해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라든지 아니면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인데 다 막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그 안나 까레니나 같은 경우도 귀부인이 있었는데 예. 연하남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 자살을 합니다. 그 부인이? 네네, 자살을 해요.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도 그 베르테르가 자기가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친구의 약혼녀였던 거죠. 네, 그래서 해서는 안 돼. 이런 사랑을 하다가 또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대 문학의 시초라고 했던 것이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기스타프 플로베르의 작품인데 이 작품도 금서였어요. 이 보바리라는 부인이 이 부인도 바람이 났어요. 그러더니 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지? 다 불륜을 하다가 왜 다 자살을 하는가? 그러게요. 왜 이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언뜻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후배의 세계로도 우린 충분한데. 그렇죠.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 예. 거기서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멀쩡히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다가 알콩달콩 애 낳고 살면은 이게 소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가 사랑 그리고 죽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왜 이 문학에서 계속 이 얘기를 했는가? 그 이유가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랑과 사랑. 죽음. 아, 나 죽기 싫다. 나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사랑. 우리 모두가 원하잖아요. 인류 모두가.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역사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은 역사를 안 암기 과목으로. 좋아하시죠? 이 역사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계속 기록한 건데 여기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역사책 중에는 가장 최고의 그 고전이에요. 역사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 이름을 왜 얘기를 했냐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답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 답이 뭐냐면 고술 왕사 살해자라는 말이 있어요. 벌써 토하실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답.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그거는 신채호 선생님. 네. 그거는 굉장히 최근에
역사를 이제 지나간 일을 기록을 함으로써 앞으로 올 일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옛날 일을 우리가 막 일기를 적으면은 아, 이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온고이지신. 예, 모든 답이 다 옛날 일에 다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옛날에 답이 있었을까? 옛날에 답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네. 맨날 전쟁만 하잖아요. 네. 로마 제국이 땅을 넓혀갈 때 나가서 원정 경기를 하고 그런단 맞아요. 말이에요. 가장이니까 남자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원정길 나가요. 그리고는 돌아와요. 가을에 이제 수확할 때 로마가 땅이 조그만 할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엄청 정복하면서. 커져가지고 막 터키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씨 뿌려가지고 가을에 못 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터키까지 그 당시에 갔다 오면 막 2년, 3년이 걸리니까 수확을 못하고 씨가 다 말라 비틀어졌네.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살았지? 막 이렇게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걱정을 안 해도 됐던 게 포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다 수확을 대신해주고 로마 시민들은 일을 1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제 로봇이 오면은 우리 다 펑펑 놀 거 아니에요. 로봇이 네. 다 일 다 대신해줄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옛날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베베 꼬여가지고 네, 어떻게 네. 못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오락을 즐겨라. 엔터테인먼트를. 우리도 그러면 알 수가 있죠. 이제 네. 앞으로 로봇이 막 다 대체가 되고 인간들이 너무 이제 심심해가지고 몸이 베베 꼬이면은 게임이나 오락에 아주 더 집중을 하겠구나.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옛날에 다 답이 있고 맞네요. 미래에 올 일들을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이게 있다는 어떤 거죠. 형태나 뭐 이런 시기가 다를 뿐이지 네. 구조적으로는 맞아요. 비슷한 계속 상황들의 반복인 거네요. 도돌이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철학. 철학이에요. 와, 철학 이제 생각만 해도 두통이 오는 어려워요. 그런 단어기는 한데 예.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아, 나 왜 태어났지? 나 왜 살지? 이거를 그냥 계속 고민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저는 그 철학의 정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그 알베르 까미가 말한 정의가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에 고민들이다. 첫 번째 명제가 우린 언젠가 죽는다.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 것만도 굉장히 한이 있고 억울한데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역사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기록한 게 뭐 5,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근데 우리가 수십만 년 전에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5,000년밖에 기록을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몇십만 년의 그런 유전자는 다 수렵 생활이었어요. 거의 다. 인간이 뭘 위해서 진화를 해왔냐면은 생존이에요. 생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순위잖아요. 그럼 안전하려면 수렵 생활에 동굴에 가만히 있으면 원래 제일 안전해요. 근데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동굴 밖에 나가기 전에 막 걱정을 막 나 이거 나가면 밖에 호랑이 있을 것 같아. 도끼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간 사람이 생존의 확률이 높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걱정 막 짊어지고. 불안한 이유가 살기 위해 불안한 거예요. 네, 생존 때문에. 100년 전부터는 인간이 웬만큼 그 생존의 걱정을 덜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고민들이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네. 게 어우러진 게 인문학.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문학에서 키워드가 사랑, 죽음, 네, 말씀드렸고 철학에서도 또 죽음을 어떻게 죽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계속 풀어 나간 게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문학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만이 접하기 쉬운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이게 직접 체험이 원래 제일 중요하긴 직접 하거든요. 체험. 네. 근데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공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약이 많으니까 간접 체험으로 할 때 책이 좋은 수단이 되는 거지. 네. 꼭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인문학을 그러면은 왜 해야 될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은 그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사실 인문학의 가장 큰 역할은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감이 확대되는 거죠. 내 시야가 더 넓어져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책 중에 아마 이건 굉장한 베스트셀러라서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이 작가가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아버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탄 거예요, 지하철을. 그런데 이 애들이 너무 망나니 같이 막 난동을 치는 거예요. 도저히 참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그 아버지한테 못 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좀 타이르면 어떻겠냐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1시간 전에 제 와이프가 사망을 했다, 병원에서. 그 순간 이분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러면서 아주 그 불만을 가졌다가 동정심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나 기분 나쁘게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기분 나빴던 것들이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폭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독서나 인문학을 하면서 더 발달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븐 핑커라고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그 인류가 되게 잔인했었는데 옛날에 막 중국 시대에 막 고문 같은 거 되게 막 끔찍하잖아요. 검투사들 경기도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인류가 그런 끔찍한 걸 즐겼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까지. 근데 18세기 지나가지고 그런 폭력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도 있죠. 히틀러 같은 예외도 있지만 어쨌든 18세기 지나면서 점점 폭력성이 줄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18세기부터 그 예전에는 문맹률이 되게 높았는데 18세기가 지나면서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면서 책을 많이 읽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상대방 입장이 돼본 거예요. 어머 저 로미오 어떻게 로미오 안 돼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 나니까 이해할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이런 것들로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덜 받고 내가 더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배우면 맞아 하는 공감 이런 걸 더 많이 하게 되고 상대와 나를 동일시 여기면서 좀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겠네요. 네, 도움을 받죠. 인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네. 어려운 게 듣고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네 진짜로. 말하면 사랑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죽음. 네. 여러분들도 인문학 강의 막 어디 가서 비싼 돈 듣고 가서 듣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다음 주도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유료로 할게요. 네. 조금만 주십시오. 무료할 틈이 없기 때문에 유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 다음 주에 정말 이 시간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와 훈이의 꼬리공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